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뒷둥이 여러분, 457립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항목풀이를 진행해볼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신용보증기금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역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논술문항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참 논술문항을 보면 딱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길다, 어렵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딱 보시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논술 항목풀이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부분이 어려우실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예시를 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항목풀이가 도움이 되셔서 논술 문항 후다닥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항목풀이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들고 온 문항은 바로 논술 1번 항목입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은 국가전략사업 강화를 위해 5대 중점 분야에 속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는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5대 중점 자금 공급 분야 중 지원자가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분야가 어디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재해 달라고 합니다. 900자 내외로요. 자, 그래서 아래에 5대 중점 자금 공급 분야가 어딘지 착 가만히 살펴보면 자, 글로벌 최적자 산업 육성부터 해가지고 기업 경영 애로 해소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리고 왜 그 분야가 우선순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랑 한번 찬찬히 뜯어보도록 할까요? 그럼 먼저 어디서부터 뜯어볼 거냐 했을 때 한번 이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5대 중점 자금 공급 분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왜 이런 게 먼저 시작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융위원회에서요,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부처별 산업 정책을 반영하여서 정책 금융을 지원해야 할 우선순위 5가지 분야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야에 81조 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 자금 공급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바로 205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5조라는 금액 중에서도요, 81조 원을 따로 떼서 여기는 딱 이 5대 분야에만 공급을 할 거야 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바로 오늘 진행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5조 원 중에 81조 원이란 금액을 3개의 기관이 나눠서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초격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산업 분야들, 아니면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성장하는 단계에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 유망해지겠다라고 생각되는 산업에 정책 자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81조 원이란 금액을 놓고 왜 하나의 분야를 굳이 고르라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5월 때까지 해서 이미 정책 자금의 50% 정도를 이미 소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를 이제 이 하반기에 5대 중점 분야에 공급을 할 텐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금액이 81조 원 이러니까 되게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기업 단위로 들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 이 금액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이 부족한 금액을, 이 한정된 자원을 어느 분야에 공급을 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가, 가장 큰 기대 효과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본 거죠. 근데 사실 그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금을 공급했다고 해서 그 앞이 정말 장밋빛처럼 창창해질지, 아니면 투자를 했지만 그 투자만큼 기대 효과를 못 거둘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논리와 근거로 써주셔야 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공급 목표에 보면 세계 초격차 산업 육성학에서 15.6조 원을 쓰고, 또 산업 재편을 위해서 17.3조 원 쓰고요. 그리고 역시나 기업 경영 애로 해소에도 26.4조 원이란 금액을 이렇게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할당한다. 이미 5개 분야에 어느 정도 공급 목표액이 할당되어 있지만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목표액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신용보증기금은 어디에 지원하면 좋을지 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5대 중점 자금 공급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분야에서도 해당 부문에 보면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바이오 헬스, 뭐 나노 소재, 탄소 소재, 아니면 뭐 철강, 정유, 뭐 되게 다양한 분야들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어떤 분야를 해야 될지는 사실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근거와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첫 번째 글로벌 최적자 산업 육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신용보증기금이 그래 반도체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를 하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에 지원을 해요.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에 지원을 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사실 이게 괜찮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사실 자금 조달을 받기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 주로 보증서를 제공해주면서 자금을 융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주식시장에서 많은 주식으로 자본을 조달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벌어놓은 돈이 너무 많아서 투자할 여력이 많은 삼성전자를 굳이 신용보증기금이 그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해주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사실 납득이 되시나요?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반도체 산업이라서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지원해줘야 된다? 예, 논리적으로 말은 될 수 있지만 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런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인 자본 조달과 내부에서 유보해놓은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기업들인데 굳이 신용보증기금이 지원을 해줘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를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술하셔도 되지만 그게 신용보증기금이 과연 정말 지원해줘야 될 분야인지도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한번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900자를 채워야 될까요? 어떤 프레임을 갖고 가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항에서 어떤 분야에 먼저 공급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묻고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지 그 분야를 먼저 두 가지식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기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로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을 해주시면 돼요. 해당 분야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해당 분야를 지원했을 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나 기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산업을 지원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신용보증기금이 왜 이 분야를 지원해야 되는지 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이 두 번째 이제 작성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소재를 갖고 왔냐면요, 미래 유망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유를 제가 한번 예시 바이오헬스 산업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관점으로 먼저 볼게요. 바이오헬스 산업을 예시로 봤을 때 바이오헬스 산업이 구조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냐라는 겁니다. 해당 산업에서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바이오헬스 산업이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러분들 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 저희가 살 때 정말 편하게 사고 또 그 약 때문에 병이 낫고 하지만 사실 그 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R&D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코로나19 때 사실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죠. 그래서 뭐 화이자나 이런 백신들을 맞았는데 사실 그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 비용을 투입을 했을까요? 사실 그 약이 정말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공할 때까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이오 중소벤처 기업의 연구개발비 합계랑 또 평균 금액을 봤을 때요, 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의약품과 진단의료기기, 즉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산업에서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높은 비용으로 기업 IPO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기업이 이제 자금 조달을 받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 같이 이렇게 공적인 자금을 빌릴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일정 단계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때까지 이 바이오헬스 분야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뭐 농업이나 식품은 좀 예외로 볼게요. 근데 타 산업에 봤을 때 일단은 의약품이나 진단 의료기기는 사실은 요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주황색 비중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최고 높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연구개발비를 투입을 해서 어떤 약이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매출이나 성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너무 많은 연구개발비를 썼다면 사실 이 금액을 상쇄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대략 뭐 의약품은 9.1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기를 만들다 보니까 10.3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연구개발비가 높기 때문에 그 돈을 순이익으로 회수할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계속 기록이 되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싶어도 상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IPO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 안에 자본 조달을 받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기업이 자금 부족 문제에 빠지게 되는 딜레마에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신용보증기금이나 아니면 정책자금이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말까요? 지원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경제적 기대효과나 아니면 산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로 한번 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2030년이 되면요,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이 450조 원에 이르는 시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 2020년 기준으로 237조 원인데요. 이제 10년만 더 기다리면 50%가 성장해서 450조 원이 되는 아주 2배로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헬스 산업이면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폭발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헬스 산업은 또 한번 지원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대 효과로는 자, 수출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목표에 보시면 이제 보건복지부의 자료인데, 자, 수출 규모가 2018년에 114억인데 30년에는 500억 달러까지 기대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만에 거의 한 3배? 4배에 이르는 금액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도 87만 명에서 117만 명까지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답니다. 지금 되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용보증기금이 이런 바이오헬스 산업에 지원을 한다면 적은 보증 금액으로도 이런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적 재원으로 많은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한번 지원을 해볼 만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왜 이런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을 해야 되냐, 다른 많은 산업들을 놔두고 왜 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을 해야 될까요? 왜 미래성장 분야를 지원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신용보증기금이요,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요, 바이오 산업과 헬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인 거죠. 여기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보시면 11대 선도 기술을 가진 산업들을 먼저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 중에 8번이 바이오 산업이고 9번이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이 11대 선도 기술만 봐도 신용보증기금이 당연히 지원해야 될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이미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457딥 그 신용보증기금 청년 인턴 항목풀이에 제가 올려놨는데, 자, 그 첨부 파일에 보시면요, 2023년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대요. 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R&D 및 사업화 단계에서 기술 역량, 기술 성숙도를 반영하여 보증한도 등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대놓고 명시해놓고 있어요. R&D 및 사업화 단계에서 기술 역량이나 기술 성숙도를 반영하여서 보증 한도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죠. 이렇게 업무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자,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냐, 자금을 조달해줘야 될 만한 특별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냐. 자, 두 번째는 그 산업을 지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이나 산업적 이득이 있느냐, 기대효과가 있느냐겠죠. 아까 보셨지만 뭐 고용, 일자리, 그 다음에 뭐 수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했을 때, 예,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계획이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네요. 그러면 이 바이오헬스 산업 그리고 미래성장 분야를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꼭 바이오헬스 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분야 많죠. 뭐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진 기업들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5가지 분야는 사실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논리와 근거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관점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희 457딥에서 더 많은 관점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관점을 제가 제시했는지 그 첨부 파일로 자료들도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읽다 보면요, 제가 풀어놓은 관점 말고도 여러분들이 맞아,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다라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또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자료를 봐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틀과 프레임을 좀 먼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457딥 방문하셔서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항목풀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 분야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해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산업적이나 경제적 이득 효과가 큰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의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업무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해줘야 될 기업인지 등등,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900자 제가 보기에 글자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6가지 근거를 한 줄씩만 넣어도 사실 6문장은 그냥 차거든요.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 어떤 분야 지원해야 되는지 한 문장 넣으면 벌써 7문장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한 문장 넣어주면 사실 8문장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900자 굉장히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항목풀이 보시면서 좀 더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논술이 총 2문항인데 두 번째 청년과 관련된 문항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제약상 모두 풀어드리기는 어려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할 만한 1번 문항을 들고 왔고요. 2번 문항도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논술 문항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뭐 할까요? 청년 인턴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용보증기금에 한번 청년 인턴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 은행을 가시던 금융공기업을 가시던 어떤 분야를 가시던 인턴 경험은 소중하게 쓸 테니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항목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후다닥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딥둥 여러분들 안녕.